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2024년을 준비하는 전기 기능장 필기 요점 정리 지금부터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과 그 첫 과목 바로 전기 이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조금 빠르게 말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자, 일단 전기 이론 시작합니다. 1번 마찰 전기부터 시작하네요. 이 전기 중에서도 마찰 때문에 생기는 전기, 그걸 우리가 이제 마찰 전기라고 하죠. 비벼서 생기는 전기라는 뜻이에요. 자, 그 중에서 대전체가 가지는 전기량, 이걸 우리는 이제 전하라고 합니다. 전하가 얼마나 많냐, 얼마나 적냐는 바로 전기량이 얼마나 많냐, 적냐, 그것을 뜻하죠. 자, 그리고 전기 중에서도 물체에 정지되어 있는 전기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전기를 우리는 정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 어떤 물질이 일단 정상 상태, 이 중성의 상태보다 이 전자수가 많아지거나 혹은 적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전기를 띠게 되는 것을 대전이라고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정전 유도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거는 같은 것끼리 밀어내고 이 다른 거는 서로 잡아당기는 거, 이 대전체와 다른 전하가 나타나며 그 반대쪽에는 대전체와 같은 종류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정전 유도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법칙 있죠. 바로 쿨롱의 법칙입니다. 자, 이 쿨롱의 법칙은 전하 사이에도 작용을 하고 이 뒤에 있는 자하 사이에도 작용을 할 거예요. 이 전하 사이에 작용할 때는 4파이 엡실론분의 1 그리고 R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전율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쿨롱의 법칙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른 극성의 전하끼리는 어떤 힘이 발생하게 됩니까? 흡인력이 발생하고요. 서로 같은 극성의 전하끼리는 서로 이제 밀어내는 이런 반발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정전 유도를 막으려면은 정전 차폐 기능이 있는 것으로 막아야 되는데, 정전 차폐는 니켈, 코발트, 철, 망간이 바로 강자성체 물질로서 정전 차폐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웠죠? 맞아요. 니, 코, 철, 망 이렇게 외웠었죠. 뭐라고요? 니, 코, 철, 망. 자,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Q는 CV입니다. 여기서 C가 바로 비례 상수로서 얼마나 전하를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뜻의 정전 용량이 되는 겁니다. 평행판 도체에서의 정전 용량 C는 V분의 Q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이건 다른 식으로 간격 L 분의 엡실론 그 다음에 면적 A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전 에너지 W는 2분의 1 Q C분의 Q제곱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2분의 1 QV로 나타낼 수 있고요. Q는 CV니까 2분의 1 CV 제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유전율이 있어요. 유전율은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에다 엡실론 S를 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엡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은 진공의 유전율로서 8.855 곱하기 10-12제곱인데요. 바로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단위 잘 알아둬야 돼요. 페러드 퍼 미터가 바로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부저항의 온도 계수는 일반적인 우리가 도체는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전기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반대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탄소, 전해, 반도체 이런 것들은 반대가 되는데, 자, 이런 것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저항이 감소하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부저항 온도 계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 전자의 질량과 전기량이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는데, 여러분들 외울 때는 우리가 10-31제곱이 질량, 그 다음에 10-19제곱은 전기량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전계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최소인 상태 그리고 가장 안전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계는 바로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에요. 다른 말로 뭐 전기장 혹은 전장 이렇게도 외울 수 있습니다. 전계의 세기는 전계 내 임의 한 점에서 단위 전하를 1쿨롬 놓았을 때 이 전하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자기장도 우리가 자석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석, 자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에 끼치는 힘, 자극은 그 자석의 세기가 가장 강한 부분을 우리가 자극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하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마그네틱 차지라고 해서 이거는 자극의 자기량입니다. 이 단위는 웨버라고 읽습니다. 이건 마치 전기에서는 전하를 읽는 것과 같죠. 자석의 성질은요, 같은 극끼리는 청력, 다른 극끼리는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투자율은 우리가 뮤라고 하게 되고 단위는 헨리 퍼 미터가 됩니다. 자, 진공 공기 중에 투자율은 얼마가 될까요? 4파이 곱하기 10-7 제곱 헨리 퍼 미터. 진공이나 공기 중에서의 비투자율은요, 이건 바로
바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공이나 공기를 우리가 기본으로 놓게 됩니다. 그럼 전체 투자율은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요? 전체 투자율은 진공의 투자율에다가 비투자율을 곱하게 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쿨롱의 법칙 전압뿐만 아니라 자하에서도 작용한다고 했어요. 자, 진공일 때는요 R 제곱분의 M1 M2 그리고 앞에 K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K가 뭐냐 4파이 뮤 제로 이게 바로 4파이 뮤제로분의 1이 바로 K가 되는 거고, 자 이것을 이제 바꾸게 되면 6.33 곱하기 10의 4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과 M1 M2에 비례하게 되는 것. 자 그리고 자개의 세기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서 이제 R제곱분의 M이 이제 하나 줄게 되는 거죠.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요 전류와 자장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비오 사발의 법칙이 있어요. 이거는 전류와 자장의 세기를 말하는 건데, 자 이거 외울 때 뭐라고 하죠? I 그 다음에 사인네 그 다음에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우리가 사 제곱 이렇게도 외운다고 했었죠. 자 무한장 직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2파이 R분의 I, 그 다음에 환상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2파이 R분의 NI. N은 여기서 몇 번 감느냐예요. 원형 코일일 때는요 감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파이를 빼서 2R분의 NI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단위는 뭐가 됩니까? 암페어 턴 퍼 미터로 놓을 수 있습니다. 자화 현상이라고 하는 건요 일반적으로 자성체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 자성체는 자석의 성질을 갖는 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화된다라고 하는 건 뭐죠? 자석 근처에 가까이 철 같은 거 놓으면 그 철도 나중에 자석되죠. 이 자석 근처에 우리가 클립 같은 거 오래 갖다 놓게 되면 그 클립도 나중에 자석이 되잖아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이제 자화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자기유도는요 자석에 의해서 자화되는 현상을 자기유도라고 합니다. 자성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강자성체가 있어요. 어떤 거 니, 코, 철, 망 이런 것들 자석에다가 갖다 놓게 되면은 너도 나중에 자석이 되는 게 바로 강자성체입니다. 비투자율이 1보다 훨씬 크게 돼요. 다음에 상자성체가 있습니다. 비투자율이 1보다 조금 큰 거예요. 외부 방향으로 약간 자석화되는 거예요. 알루미늄, 백금, 주석, 산소, 질소 같은 거. 하지만 이제 자성이 안 되는 거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이거는 외부 자기와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는 거고, 비스무트, 은, 탄소, 실리콘, 안티몬, 구리, 아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반자성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하는 거 자기 이력 곡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가 BH 커브라고도 합니다. 자화된 적이 없는 것에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를 가했을 때 이력을 나타내는 곡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BH 커브,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맞아요.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거 할 때 꼭 외우시는 거 뭐였어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종축이 뭐냐,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횡축이 뭐냐. 이 횡축과 종축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가로축, 횡축과 세로축, 종축의 의미. 가로축은 자개의 세기, 강도, 세로축은요 자속 밀도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종축과 만나는 점은 무엇이냐. 자 여기랑 여기 이거 종축과 만나는 점이에요. 바로 잔류 자속 밀도, 그러니까 잔류자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횡축과 만나는 지점 바로 여기, 이거는 뭐죠? 맞아요. 보자력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횡, 보, 종, 잔. 횡축은 보자력, 종축은 잔류자기 이렇게도 우리가 뜻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잔류자기, 보자력 이런 거 잘 외워둬야 됩니다. 기자력이라고 하는 건요 F는요 NI 권수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게 돼요. 자 그리고 알파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단위는 암페어 턴이 되는 거예요. 자기 저항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뮤S분의 L 암페어 턴 퍼 웨버 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회로와 전기회로의 대응 관계 있어요. 자기회로에서 뜻하는 거를 전기회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게 될까요? 기자력은 전기에서는 기전력이 되고요. 자속은 전기회로에서는 전류가 됩니다. 이 자기저항은 전기저항이 되고, 투자율은 도전율이 되는 거고요. 자속 밀도는 전류 밀도가 됩니다. 이 대응 관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벡터와 관련된 것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스칼라는요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양, 시간, 온도, 길이, 최적, 전위, 에너지나 일, 밀도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보통 크기로만 나타내죠. 알파벳 대문자로만 나타내는데, 벡터는 크기와 방향으로 결정되는 양이 있어요. 힘이나 가속도, 토크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힘의 크기와 함께 방향도 같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표시 방법은 이렇게 화살표 놓게 됩니다. 아니면 도트점을 찍거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법칙으로서 전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뽑아보십시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오음의 법칙을 뽑을 수 있습니다. 전압, 전류, 저항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I는 R분의 V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저항, 직렬일 때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 다 더하면 돼요. 병렬일 때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 저항분의 1 플러스 저항분의 1 플러스
쭉 가다가 분의 1 하는 것이 바로 병렬의 합성 저항이 됩니다. 자, 두 개 저항 합성 구하는 방법은 합분의 곱 계산할 수 있고요. 세 개일 때는 두 개씩 곱한 거를 합한 거 분의 세 개의 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저항의 크기에 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저항의 크기가 클수록 걸리는 전압도 당연히 더 커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전지 여러 개 접속 한번 해볼까요? 일단 직렬 접속해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전기 저항은 뭡니까? R분의 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전지 N개를 직렬로 접속했을 때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 분의 전압 E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개수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R 이렇게, R이 아니죠. 자, 여기다가 N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평행판 도체에서의 정전 용량은 C는 엡실론 L분의 A로 표현하고요. 자, 전력이라고 하는 거 P는 자, T분의 W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일을 초로 나누게 되면 그게 바로 전력이 되는 겁니다. 단위는 와트가 되죠. 자, 전력이라는 건요, 전압 곱하기 전류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거고, 이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 그 다음에 I 제곱 R 와트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내부 저항이랑 외부 저항이 어떨 때, 같을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최대 전력 전달 조건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일마력은요 746W예요. 보통 우리가 전기 기기 알 때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죠. 전력량은요 W는 PT 이고요. 자, W 1줄이라고 하는 것은 1와트 세크와 같습니다. 자, 줄의 법칙은 뭘까요?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게 된다. H는 0.24 I제곱 RT. 단위는 무엇입니까? 맞아요. 여기 칼로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줄이라고 하는 것이 0.24 칼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도 한번 보시고, 자, 유도기 전력에 대한 법칙도 보실 수 있습니다. 측정 한번 해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압계를 측정할 때는 부하와 병렬로 접속하고요. 전류계를 측정할 때는 부하와 직렬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분류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거예요. 이 병렬로서 회로를 하나 더 만드는 거니까. 자, 그리고 배율기는 뭐예요? 직렬로 회로를 만들게 됨으로써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배율기가 사용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휘트스톤 브릿지 어떤 거죠? 맞아요. 이렇게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저항이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데 대각선 곱길이 서로 같게 되면은 우리가 휘트스톤 브릿지 평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PR 곱하기 XQ가 같게 되면 이게 바로 우리가 휘트스톤 브릿지 평형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사인파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교류 중에서도 정연 곡선을 그리는 파형을 가지고 우리가 사인파라고 하게 되고요. 그게 아닌 거는 비사인파라고 하는 거죠. 자, 외형파는요 찌그러져 있는 거, 하지만 일정한 좀 규칙성을 가진 것을 우리가 외형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기와 주파수의 관계, 주파수는 주기분의 1 헤르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기는 주파수분의 1 세크가 되는 거죠. 주파수는 주기분의 1, 그리고 주기는 주파수분의 1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실효값과 최대값의 관계 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효값은 최대값을 나누기 루트 2 한 거죠. 그렇죠? 최대값은 그래서 이 실효값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것과 같게 되는 겁니다. 평균값과 최대값과의 관계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0.637에다가 우리가 최대값을 곱하게 되면 이게 바로 V 에버러지 평균값이 되는 겁니다. 파 형률은요 효균이에요. 그렇죠? 자, 형효균. 그 다음에 고는요 대효 이렇게 외웠었죠. 합성 임피던스는요 R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해서 루트를 이렇게 씌운 것과 같게 되는 겁니다. 자, 공진회로 한번 볼까요? 공진회로에서는 직렬 공진이 있고 병렬 공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직렬 공진에서는요 일단 보게 되면은 RLC 직렬 회로에서 XL과 XC가 같은 경우, 즉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같은 경우를 말하게 되는 거고, 자, 이때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되죠. 자, 이때는 우리가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과 같아지게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우리가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고 전류는 최대가 된다. 자, 이런 조건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선 중에서 Y결선이 있어요. Y결선일 때는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달라요. 여기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 더 크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선전류와 상전류는 같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전압에 대한 차이도 마지막에 글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델타 결선도 있어요. 그렇죠? 델타 결선은 어떻게 다를까요? 델타 결선은 선전류와 상전류가 있는데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 더 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두 개 다 크기가 같게 되는 거죠.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90도, 30도 뒤지게 되고요. 선전류가 루트 3배 더 크다는 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전력에서는요 R, X 직렬 회로로 놓을 수 있는데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이 있어요. 유효전력은 우리가 루트 3 V, I 코사인 세터, 무효전력은 루트 3 VI 사인 세터, 피상전력은 루트 3 VI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력계법에서 유효전력은요 전압 전력 P1 플러스 P2 두 개의 전력계에 나와 있는
나와 있는 값을 더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 전력계의 유효 전력이 되는 겁니다. 각 회로 소자에서의 교류 전력은요, 세 가지 전력이 있다고 했어요. 유효, 평균, 소비 전력. 자, 유효 전력은요, 그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무효 전력. 그 다음에 임피던스에서 전력은 우리가 피상 전력이랑 겉보기 전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저항에서의 전력은 유효, 평균, 소비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선형 회로망. 선형 회로망은 우리가 보통 R, L, C, G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값의 특징을 변화하지 않는 상태로 해석한 것을 우리가 선형 회로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플라스 변환도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복잡한 시간 함수 같은 거, 주파수 함수 같은 것을 간단한 함수로 변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FT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한다는 뜻입니다.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다는 뜻이에요. 자, 단위 계산 함수가 있고요. U, 단위 인펄스 함수 델타, 단위 경사 함수 T, 그 다음에 상수 함수도 있고 시간 함수, 그 다음에 지수 감쇄 함수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과도 현상도 여기 볼 수 있죠. 과도 현상은 뭐예요?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 전까지의 변화하는 단계를 우리가 과도 단계, 과도기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RL 직렬 회로에서의 우리가 이 과도 현상일 때의 전류값을 이렇게 놓을 수 있고, 특성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시정수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을 우리가 1로 만드는 숫자로서 정상전류 도달하는데 63.2%까지 자, 이 시간을 우리가 시정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타우는 R분의 L 세크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수가 이제 RL 직렬 회로도 있지만 RC 직렬 회로에서도 놓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기전력 인가했을 때 특정 전류 자, 이렇게 놓을 수 있고 특성근 놓을 수 있고요. 시정수는 여기서는 R 곱하기 C 이것이 바로 특성근이 됩니다. 시정수가 됩니다. 자, 전달함수에서 정의에서는요. 전달함수라고 하는 건 뭐죠? 모든 초기값을 0으로 한 상태에서의 입력 신호에 대한 것분의 출력 신호에 대한 것의 라플라스 변환이 우리가 전달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비정연파에서의 시료값은 우리가 비정연파의 교류 전압을 얘기하는 건데 그 시료값을 구할 때는 각 고조파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이렇게 씌우게 되죠. 자, 이것으로 우리가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계산할 수 있고, 자, 정연파의 외형률은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 외형률은 기본파의 시료값분의 고조파의 시료값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과목 전기기기 시작합니다. 직류발전기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자, 전기자, 정류자죠. 모두 다 자자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계자는요, 자속을 발생하고요. 전기자는 자속을 끊고 유기기 전력을 발생하죠. 정류자는 교류를 직류로 바꿉니다. 자, 여기 하나 정도 더 집어넣게 된다면 브러쉬가 있어요.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연결하죠. 자, 여기서 사용하는 게 보통 탄소 브러쉬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는 이유는 접촉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레밍의 법칙은 오른손과 왼손 법칙이 있어요. 왼손은 전동기고요. 오른손은 발전기예요. 그래서 이걸 부를 때 우리는 우발 좌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전기자 권선법에 따라서 중권과 파권이 있습니다. 중권은 병렬권이라고 하고요. 파권은 직렬권이라고 해요. 여기 중권에서의 병렬 회로수가 극수 P와 같게 되고요. 파권에서의 병렬 회로수가 항상 2라고 하는 것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균합 고리는 균합환이라고도 하는데 브러쉬의 불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중성축이 이동하거나 주자속이 감소하거나 혹은 전류가 불량하게 되는 부작용들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방지 대책 중에서 가장 유효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찾아보게 된다면 보상원선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유효합니다. 이때 전기자 전류 방향과 반대로 보상원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는 보극을 설치하는 방법, 브러쉬 위치를 이동시키는 방법 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역기전력 계산하는 공식이 이렇게 쭉 있죠. 자, 그리고 전압 곱하기 IARA 요것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전동기의 속도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K에는 비례하게 되지만 자속에는 반비례하게 되고 전압에는 비례하지만 IARA의 크기에는 또 반비례하게 된다는 특징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으로서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정출력 제어법이라고 하는 계자 제어법, 일반적으로 가장 넓게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인 전압 제어법, 그리고 저항을 이용하는 저항 제어법이 있습니다. 세우는 방법은 제동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발전시키는 발전제동, 회생시키는 회생제동, 그 다음에 거꾸로 걸어버리는 역상제동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류기 여러 가지
외울 것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타여자 발전기는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가능하다. 외부 특성 곡선은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다. 무부하 특성 곡선은 계자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다. 수하 특성은 우리가 수직으로 낙하한다고 해서 차동 복권 발전기에 유리하며, 자, 이게 바로 용접기용 발전기로 사용되게 된다. 복권 발전기를 만약에 분권으로 하려면 직권 계자를 단락하고, 복권 발전기를 만약에 직권으로 하려면 분권 계자를 개방시키면 된다. 자, 평복권 발전기는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거의 같고요. 평행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과복권은요, 오히려 반대가 돼요. 보통 무부하 전압이 더 높거든요. 그런데 전부하 전압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 과복권 발전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의 조건도 한번 볼게요. 병렬 운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전격 전압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극성도 같아야 돼요. 그리고 외부 특성 곡선이 거의 같아야 됩니다. 자, 복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균합소를 사용하게 되고요. 직권 전동기의 특징 한번 볼까요? 직권 전동기 하면 우리가 힘 요거 하나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무부하 운전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벨트 이거 사용하지 말자고 했었죠. 보통 전동차 권상기 크레인 이런 것이 힘이 세야지 좋으니까 이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분권 전동기는요, 정속도 전동기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 토크는 전류에 비례하게 되죠. 정속도이기 때문에 정속도 특성이 유리한 곳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분쇄기 같은 것 이런 것이 유리하다고 해요. 속도 변동률은 전격 속도분의 무부하 속도 빼기 전격 속도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자 저항이 일반적으로 증가하면은요, 계자 전류가 감소하죠. 그러면 자속이 감소할 때 속도가 증가하는 것이 직류 전동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크는 어떻게 산하게 될까요? 출력을 속도로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0.975로 곱하게 되면은 이게 킬로그램 미터가 됩니다. 직류 전동기의 토크 특성을 비교하게 되면 직가, 분차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교류, 직류, 양용, 만능 전동기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만능 전동기이기 때문에 직류와 교류 모두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기동 토크가 좀 커요. 그리고 전압 특성이 바뀌더라도 회전은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 회전 얻을 수 있는데, 이제 단점이에요. 수명이 짧고 전기나 기계적 노이즈가 크다는 것이 단점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변압기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변압기의 기본적인 원리 처음부터 말해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자유도 법칙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권수비라고 하는 거 있어요. 2차 측 권수분의 1차 측 권수, 2차 측 전압분의 1차 측 전압, 1차 측 전류분의 2차 측 전류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권수비가 되는 겁니다. 등가 회로는 우리가 변압기의 1차 측 회로와 2차 측 회로를 전기 회로로 만든 것, 이걸 우리가 등가 회로라고 합니다. 2차를 1차로 환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변압기의 여자 전류는 어떤 전류가 있을까요? 철손에서 발생하는 철손 전류, 자속시키는 데 발생하는 자화 전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격 1차 전압은요, 2차 전압에다가 권수비 곱하게 되는 거고요.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 손실에 바로 이제 동손과 철손이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철손과 구리손, 동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도 우리가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철손과 동손, 철손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두 가지예요. 히스테리시스 손이 하나 있고 그다음 맴돌이 손이 하나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이기 위해서 규소강판 사용하게 되고요. 맴돌이 손은 여기 T의 제곱, 즉 철판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이 맴돌이 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심을 성층합니다. 전압을 일정하게 하고 자속을 증가하게 되면 철손은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근데 전압이 일정할 때 어떻게 되냐?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요, 히스테리시스 손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철손도 감소해요. 주파수가 감소하게 되면요, 히스테리시스 손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철손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최대 전압 변동률 구하는 식 볼 수 있고요. 최대 전압 변동률로 발생하는 역률식도 이렇게 우리가 넣을 수 있습니다. 부하 손실의 측정은 단락 시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 와트는 권선의 구리손과 표유부하손 합하게 된 것인데요. 자, 개방 시험과 단락 시험 두 개 있어요. 개방 시험은 2차 측을 떨어뜨리고 하는 시험, 단락 시험은 2차 측을 쇼트 단락시키고 하는 시험이에요. 개방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단락 시험에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거는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할 수 있게 되고요. 변압기에서는요, 백분율 전압 강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로 해서 P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저항 강화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우리가 리액턴스 강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이상 검출은 전기적 이상과 기계적 이상이 있는데, 전기적 이상은 차동 계전기와 비율 차동 계전기,
기계적 이상은 부우울즈 계정기로 알 수 있습니다. 부우울즈 계정기를 어디다 설치하느냐?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파이프 사이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변압기 위의 구비 조건은요, 절연 내력이 높아야 되고요, 인화점은 높고 응고점이 낮아야 되죠. 화학적인 영향 받지 않아야 되고요, 침전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죠. 산화하지도 않아야 되겠죠. 냉각 효과가 크고 비열과 열 전도도 크고 점성도 끈적이는 정도도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변압기 위의 구비 조건이 되는 겁니다. 변압기 병렬 운전하고 싶어요.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일단 극성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권수비나 1, 2차 전격 전압이 같아야 돼요. 그다음에 변압기의 임피던스가 전격 용량에 반비례해야 돼요. 변압기의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비가 같아야 됩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변압기의 결선도 여러 가지가 있게 되죠. YY 결선, 이거는 이제 Y이기 때문에 중성점이 있게 되죠.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게 되고요. 델타 결선은요, V 결선 가능하게 되고 중성점 접지 불가하고요. 자, 델타 Y 결선은요, Y 델타 결선, 이것도 1차 측과 2차 측 간의 위상차가 30도 발생한다. VV 결선은요, 이 델타 결선으로 사용하다가 한 대가 이상했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 VV 결선이죠. 이용률은 0.866, 출력비는 0.577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3상에서 6상으로 변환하는 것을 포크 결선, 3상에서 이상으로 변환하는 것은 우리가 스코트 결선 혹은 T 결선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변압기의 다양한 종류 중에서 탭 절환 변압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전 전압을 일정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단권 변압기는 한 개의 권선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권이라고 하게 되고요.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높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 빼기 낮은 전압, 이렇게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기용 변압기는요, VT 혹은 PT라고 해요. 전압의 변성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다가 우리가 전압계를 연결하게 되고요. 계기용 변류기는요, 전류의 변성에 사용을 하게 되고 이후에다가 전류계를 연결합니다. 영상 변류기는요, 지락사고 시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누전 차단기의 동작 원리가 되죠. 실부하 시험, 변압기 시험하는데 반환부하법, 그 다음에 등가부하법,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실부하는 실제부하 거는 거고요. 반환부하법은 우리가 올라가는 원인이 되는 거에만 전기를 공급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등가부하법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 자, 변압기를 건조하는 방법은 열풍법, 단락법, 진공법 있게 되는 겁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동작 원리는 뭐냐? 회전자기예요. 자기가 회전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단상 유도전동기는요, 교번자기예요. 자기가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단상 유도전동기는 특수한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회전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이 유도전동기의 동기 속도는요, P분의 120F예요. 자, 여기서 기억할 거, 만약에 사극이고 120 곱하기 주파수가 60Hz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가 얼마? 맞아요. 1800rpm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아두어야 되겠죠. 슬립은 미끄러지는 정도예요. 동기 속도분의 동기 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 동기 속도 회전자 속도의 속도 차를 우리가 슬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슬립이요, 0일 때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안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브아시, 동기속도로 회전하고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슬립이 1이다. 되게 안 좋은 거죠. 회전자가 정지하고 있을 때요. 이거는 기동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회전자 속도는요, 1 빼기 슬립 곱하기 자 동기속도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차 저항 동소는요, 우리가 슬립에다가 2차 입력 곱한 것이 바로 2차 동손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다가 슬립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식으로부터 2차 입력분의 2차 동손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상 유도전동기 정역 운전은요, 주 코일이나 보조 코일 둘 중에 하나의 극성을 바꾸면 우리가 반대의 회전 방향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농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는 극수를 바꾸거나 주파수를 바꾸거나 1차 전압을 바꾸는 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요즘에는 이 주파수 제어법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또 반발 기동형, 이거는 무엇이냐? 회전자 권선의 전부 혹은 일부를 브러쉬를 통해서 단락시켜 기동하는 방식이 있게 되는 거고요. 단상 유도전동기에서 또 콘덴서 기동형, 이런 것도 있게 되고요.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콘덴서 기동형은 뭐 역률이 좋다, 선풍기, 전기 세탁기, 뭐 냉장고, 자, 이런 것들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 콘덴서 기동형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쉐이딩 코일형은요, 역회전을 할 수 없다. 자, 이 특징 하나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됩니다. 토크의 대소관계 콘, 분, 쉐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반발, 기동, 반발, 유도,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 분상, 쉐이딩, 코일형, 이렇게 우리가 토크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례추이라고 하는 것은요, 농형 유도전동기 말고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상 유도전동기 중에서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만 나오는 특징으로서, 만약에 2차 저항을 증가하게 되면 슬립이 증가한다. 그때 속도가 감소할 때 토크가 증가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비례추이가 되는 겁니다. 2차 저항 변화해도 최대 토크는 바뀌지 않고 그 최대 토크의 시점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비례 취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1차 전류, 역률, 1차 입력,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삼상 유도전동기의 출력은요, VI 코사인 세터는 단상 구할 때, 그 다음에 루트상 VI 코사인 세터는 삼상 구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토크는요, 유도전동기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동기전동기는 그냥 전압에 비례하게 됩니다.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용량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조금 작은 용량일 때는 우리가 보통 그냥 한 번에 전기를 다 몰아주는 전전압 기동법, 그 다음에 5에서
5에서 15kW는 우리가 Y 델타 기동법, 그 다음에 리액트 기동법도 있고 기동 보상 기법도 있게 되는 겁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는 이제 2차 저항 기동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자, 2차 여자법, 우리가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를 공급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고요. 서브모터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속도, 그 다음에 원하는 위상각을 제어하는 방법이 서브모터라고 하는 게 있죠. 기동 토크가 크고 관성 모멘트 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소근성 좋죠, 시정수 짧죠, 기계적 응답 좋죠. 그리고 회전자 팬에 의해서 냉각 효과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단점입니다. 동기 발전기의 구조로서 우리가 보통 이제 회전 계자형이라고 해서 자개가 회전하는 것을 우리가 회전 계자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동기 발전기에서 한 상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요. 동기 발전기 출력은 비돌극형이냐 아니면 돌극형이냐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비돌극형일 때는 XS분의 2V 한 다음에 사인 델타 기억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몇 도에서 최대 출력이 되냐 물어보게 된다면 90도에서 최대 출력이 된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동기 속도는요,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 자, 이거는 우리가 유도 전동기에서의 동기 속도가 똑같게 되죠. 자, 주변 속도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주파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전절권이나 집중권보다는 단절권이나 분포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매극 매상당 슬로스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건 총 슬로스를 매극 매상으로 나눠주게 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하고 싶어요. 뭐가 같아야 될까요? 자, 일단 주파수 같아야 되고, 크기 같아야 되고, 위상 같아야 되고, 파형 같아야 되고, 이것도 같아야 될 종류가 많게 되는 거죠. 만약에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다 그러면 무유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위상이 다르다 그러면 유유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무바 포곡선이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야 되고, 단락곡선이 왜 직선이 되냐, 요거 만약에 물어보게 된다면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전압 변동률, 여기 식이 있죠. 전압 변동률은 전격 빼기 무압 빼기 전격,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되고요. 동기기에 전기자 반작용 암기표가 있어요. 양쪽에 V 놓고 여기 세로는 I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바로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 암기표,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냉각 장치로서는 수소 냉각 방식이 있고, 수소의 밀도는 공기의 약 7%다. 동기 검정기, 우리가 위상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난조, 속도가 흔들리게 되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계자의 자극면에 제동건선을 설치한다. 관성 모멘트를 플라이휠 효과를 크게 한다. 조속계 성능을 너무 예민하지 않게 한다. 고주파를 제거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게 되고요. 자, 그에 알맞는 향상 대책으로서 단락비 크게 할 거, 동기 임피던스 작게 할 거, 관성 모멘트 크게 할 거, 조속계 신속한 동작, 소극 여자 방식을 채택한다 등이 우리가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무바 시험은요, 개방 시험이라고도 해요. 2차 측을 개방하니까 여기서 철손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단락 시험에서는요, 동손이나 동기 임피던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락비는 여러 가지 식이 있는데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단락비가 큰 기계는 정기적으로 좋아요. 동기 임피던스가 작고 전기자 반작용이 작습니다. 그리고 전압 변동률도 작고요. 근데 기계적으로는 안 좋아요. 공극이 크고 무겁고 그다음 비쌉니다. 누설 리액턴스는 돌발 단락줄을 주로 제한하고요. 동기 리액턴스는 영구 단락절주를 주로 제한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동기 전동기를 위상 조절에 이용한 것이 바로 동기 조상기고요. 동기 조상기의 장점은 진, 지상 모두 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V곡선은요,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도 해요. 공급 전압과 부하가 일정한 상태에서 계자 전류와 전기자 전류와의 관계예요. 여기 오른쪽이 계자 전류고요. 그 다음에 왼쪽 세로축이 전기자 전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때 기억해야 될 거, 역률이 1일 때 전기자 전류는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 역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그때가 바로 역률이 1이다 대답할 수 있고요. 과여자 할 때는요, 콘덴서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종여자 하게 되면 리액터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동기기에서 자기여자 방지법이 있어요. 발전기 여러 대 병렬로 접속하거나 동기 조상기를 접속하거나 단락비가 큰 걸 사용하거나 수전단의 리액턴스를 병렬로 접속하게 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동기전동기 기동법은요, 유도전동기법이 있고, 이것은 이 동기기보다 유도전동기의 극수가 2극 더 적은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또 자기동법이 있어요. 제동건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류 분권 정류자 전동기에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유료 가변속도 제어용으로서 널리 사용을 하게 되고요.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는 실하계 전동기로서 브러쉬 이동으로 속도 제어가 가능한 전동기가 있습니다. 맥동률은요, 직류분의 교류분을 우리가 맥동률이라고 하게 됩니다. 맥동률에 그래서 크기를 비교하게 되면은 단상 반파가 제일 안 좋아요. 단상 전파 그다음이고, 다음에 삼상 반파, 그다음에 삼상 전파입니다. 삼상 전파가 제일 좋은 파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상 다이오드 1개 반파일 때는 0.45V, 단상 다이오드 4개를 이용한 전파 종류일 때는 0.9V, 삼상 다이오드 3개일 때는 우리가 1.17V, 삼상 다이오드 6개일 때는 1.35V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기 기기입니다.
전기 설비 설계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호도체 색상은요, 녹색에다가 노란색을 혼합한 것을 요즘에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접지 재료의 구비 조건은 무엇입니까? 전류 용량이 충분해야 되고요. 부식이 안 돼야 되고 시공이 편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시험기가 있는데 회로 시험기는 전압이나 전류 저항을 측정할 수 있고요. 절연 저항기는 절연 저항을 측정할 수 있고 어스 테스터는 우리가 접지 저항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배선 차단기는 MCCB라고 하죠. 배선의 단락이나 과부하부터 우리가 전류가 흐르게 됐을 때 신속하게 전류를 차단하는 역할. 누전 차단기는 ELB라고 하게 되죠. 이제 감전이나 화재를 방지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고요. 스위치는 보통 이제 전등이나 소형 기구 이런 것들에 전류를 개폐하는 옥내 배선 기구가 바로 스위치가 되죠. 전멸 스위치의 설치는 어디다 해야 될까요? 바로 전압 측 정선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중성선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3로 스위치는요, 이계수 전멸에 이용을 하게 되고요. 타임 스위치의 시간은 주택일 때 혹은 아파트일 때는 3분 이내, 숙박시설일 때는 1분 이내에 소등이 되어야 됩니다. 멀티탭은요,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를 연결할 때 사용을 하게 되죠. 천장 은폐선을 이렇게 선을 그냥 쭉 그어요. 콘센트는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방수형은 여기다가 워터프루프라고 해서 WP, 방폭형은 우리가 익스플루션이라고 해서 EX를 방기하게 됩니다. 지진 감지기는요, EQ, 배선 차단기는 B, 배전반은 아무 표시 없고 분전반은 하나, 제어반은 둘입니다. 진상용 콘덴서는 콘덴서 3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양, 실링 라이트는 CL을 동그라미 안에다 넣죠. 필회기는 그리고 특성 요소와 직렬 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종류에 대응한 표준 부하가 있어요. 여기 이제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 학교, 음식점, 다방, 목욕탕 이런 데가 표준 부하가 20V 암페어 퍼 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나 아파트는 40V 암페어 퍼 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차단기 종류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기중, 유입, 진공, 공기, 가스 차단기 여러 가지가 있게 되죠. 이것은 소호 매질에 의한 분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영어 약호까지 다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조명공학에서의 기초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속, 광도, 조도, 휘도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 잘 보시게 되고, 루멘, 빛의 양이다 하는 것들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명 기구에서는요, 루버라고 하는 것은 빛의 아래쪽에 확산하는 장치가 되는 거고요. 글로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조명이 여러 사방으로 이렇게 잘 퍼지게 하는 장치. 반사볼, 간접 또는 반간접 우리가 조명 기구를 말하는 것이 되고요. 자, 투광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 범위에만 빛을 투과하는 것을 우리가 투광기라고 합니다. 실지수는요, 우리가 높이 그리고 가로 곱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 가로에다가 세로를 더한 것에다가 높이 곱한 것 분해, 그 다음에 가로 곱하기 세로를 우리가 실지수, 이거를 다른 말로 룸 인덱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 역제곱의 법칙은요, 조명에 대한 광도를 나누기 거리 역제곱을 한 것이 조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도는 광도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ESS, 우리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되죠. 전기를 생산한 다음에 이것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ESS라고 하게 됩니다. ESS에서는 어떤 구성 요소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에너지 저장원이 있어야 되고요. 즉 배터리 같은 것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력 제어 장치,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ESS의 구성 요소로서는 BMS, 그다음 PCS가 있게 됩니다. 자, 지지점, 우리가 전선관의 지지점은 애자 2m, 금속관 2m, 합성 수지관 1.5m, 가요 전선관 1m, 금속 덕트 3m, 라이팅 덕트 2m, 케이블 2m, 캡 타이어 케이블 1m, 금속 몰트 1.5m, 이렇게 지지점 간의 거리도 놓을 수 있습니다. 애자의 구비 조건은요, 절연돼야 되고요, 난연돼야 되고 내수선까지 있어야 됩니다. 애자 공사 이격거리죠. 400V가 안 될 때는 전선 상호는 넘든 무조건 6cm 이상 이격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400V가 안 될 때는 전선과 조연제는 2.5cm, 400V 초과할 때 전선과 조연제는 4.5cm 이상 되어야 됩니다. 금속 전선관의 종류로서는요, 후광 전선관이 있고요. 이거는 관의 근사 안찌름, 관의 안찌름에 가까운 짝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곡률 반지름은 몇 배까지죠? 6배 돼야 돼. 6배보다 넘어야 되는 거고요. 3계수를 초과하는 곡률 계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요, 금속관의 두께가 1.2mm 이상이어야 되고요. 전자적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왕복도선을 같은 관 안에다가 넣어야 합니다. 배관에 전선을 넣는 양은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돼요. 경질비닐 전선관은 두께가 2mm 이상인 것을 사용하고요. 배관 내에는 전선이 10스퀘어를 초과할 때는 연선을 사용하고요. 커플링 삽입할 때는 외경에 1.2배까지 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접착제를 사용한다면 0.8배까지 넣어도 괜찮죠. 가요 전선관의 상호 접속은 스플릿 커플링을 이용하고요. 가요 전선관과 금속관의 접속은 컨비네이션 커플링을 이용하게 됩니다. 덕트에서 중요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 3m 이하 간격으로 지지한다. 뚜껑이 열리지 않아야 된다. 끝부분은 막는다.
전원전 사용해야 된다. 자, 중간에 있는 전선의 접속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전선 면적은 20%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단 제어 회로 같은 거는 50%까지 괜찮다. 플러그인 버스 덕트는요, 도중에 부하를 꽂을 수 있는 구조이고요. 플로어 덕트 배선은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합성 수지 몰드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이하고요. 케이블 곡률 반지름이 6배, 단심일 때는 8배가 넘어야 되는 겁니다. 전선의 구비 조건은요, 도전율이 크고 기적도가 크고 신장률이 크고 내구성이 크고 비중이 작고 가선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쉬워야 합니다. 전선을 선정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를 때는요, 허용 전류를 보고 골라야 되죠. 그 이후에는 기계적 강도나 전압 강하를 보고 고를 수 있습니다. 허용 전류라고 하는 건 뭘까요?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예요. 이거보다 더 흘릴 수는 있는데 안전은 보장 못하는 겁니다. 전선 연선에서의 총 소선수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1층일 때는 7가닥, 2층일 때는 19가닥, 3층일 때는 37가닥, 그 다음에 4층일 때는 61가닥이죠. 경동선과 연동선 뭐가 다르게 됩니까? 경동선이라고 하는요, 인장 강도가 커서 가공선로에 사용을 하게 되고, 연동선은 전기 저항이 자꾸 부드러워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옥내에서 사용하는 전선이 모두 다 연동선이 되는 겁니다. 전선의 고유한 저항은 경동선일 때 55분의 1, 연동선일 때 58분의 1이 되고요. 전선의 종류 여러 가지 있게 되죠. 5개용 비닐 절연전선 OW, 인입용은 DV, 450, 750은 우리가 NR, 비닐 절연 비닐 시스는 V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는 CV,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은 MI, 강심 알루미늄 연선은 ACSR이 되는 겁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은 공장, 광산 등에서 이동용으로 사용하는 거, 케이블 트레이 공사의 종류에는 사다리형, 펀치형, 메쉬형, 바닥 밀폐형, 이런 종류의 우리가 트레이가 있습니다. 전선 접속할 때 뭘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테이프나 와이어 커넥터 같은 걸로 우리가 절연 보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박스 안에서 접속은 박스 안에서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전선의 접속에서는 트위스트 접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굵기가 6스퀘어 이하의 가는 단선을 사용할 때, 브리타니아 접속은요, 굵기가 10스퀘어 이상인 전선, 굵은 전선을, 쥐꼬리 접속은 박스 안에서만 접속하고요, 두세 가닥을 꼬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터미널 러그는 기구의 단자와 전선의 접속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S형 슬리브에 의한 직선 접속은 2번 이상 꼬아서 하게 되고요. 리노 테이프는 연피 케이블에 접속해야 할 때 사용되고, 전선의 병렬 사용을 할 때 조건이 있어요. 동일한 도체일 것, 동일한 굵기일 것, 동일한 길이일 것, 그리고 동선일 때는 50스퀘어 이상 또는 알루미늄 70스퀘어 이상을 사용해야 됩니다. 전기재료 할증률이 있는데요. 전선은 옥내일 때 10%, 옥외일 때 5%예요. 자, 그리고 케이블일 때는 옥내는 5%, 옥외는 3%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선로에 내압 시험이 있어요. 자, 7000V 이하까지는 1.5배로 해야 되고, 최저 시험 전압은 500V가 되는 겁니다. 뭐 밑에 계산했는데 1.5배 했는데도 400이면 그냥 무조건 500으로 가는 거예요. 7000 초과할 때는 1.25배로 하고 1500V가 최저 시험 전압이 됩니다. 일반 관리 비율 여기 나와 있게 되죠. 일반 관리 비율, 뭐 시설 공사 5억 원 미만일 때 6%, 3억 원 이상일 때 5%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절연 저항 SELV와 PELV, 그 다음에 FELV와 500V 이하, 500V 초과일 때 각각 0.5, 1.0, 1.0이라는 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전압의 종류도 다양하죠. 일반적으로 저압은 1500V 이하의 직류, 1000V 이하의 교류를 말하고요. 고압은 7000V까지, 특고압은 7000을 넘는 거, 이게 모두 다 우리가 저압, 고압, 특고압에 대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압 전로 중에 과전류 차단기 시설, 자, 주택용 배선기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전격 전류 구분할 수 있는데 64A 이하일 때는요, 자, 1.13배까지는 봐줘요. 그리고 64A 초과할 때도 역시 1.13배까지 봐주게 되는데, 63A 이하일 때는 60분 안에 동작돼야 되고요. 63A 초과할 때는 120분 안에 동작돼야 됩니다. 누설 전류의 허용은요,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전력전자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자유전자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자유전자 이동을 우리가 적절히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제 전력용 반도체 소자의 기본 동작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전력용 반도체 소자는 사이리스터, 전력용 트랜지스터, GTO, 모스 FET, IGBT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전력 변환 회로는 정류 회로나 초퍼, 인버터, 사이클로 컨버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 회로라든지 필터 회로 이런 것으로 응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AC 전력을 증폭하되 우리가 이 주파수와 다른 주파수의 전력으로 변환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합니다. 또 초퍼는요, DC 전력 증폭하고요, DC 변환 장치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여기 DC 컨버터 종류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벅
컨버터가 있고 부스트 컨버터가 있고 벅 부스트 컨버터가 있습니다. 벅 컨버터는 사실상 전압을 내리는 거예요. 부스트 컨버터는 전압을 높이는 거예요. 벅 부스트는 전압을 높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컨버터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사이리스터의 소자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첫 번째 트라이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 AC 들어가게 되면요 양방향 생각하시면 돼요. 양방향으로 도통 가능하게 되고요. SCS는요 게이트가 2개, GTO는요 자기 소가 가능하게 되는 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접합형 트랜지스터로 3층 구조 가지고 있다. FET는요 전기효과 트랜지스터 단극성 트랜지스터고요. IGBT는요 이 모스 FET나 뭐 BJT 그 다음에 GTO 이런 것들의 장점을 결합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제너 다이오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바로 항복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항복 영역에서 동작하고 부하 전압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전압을 만들어내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스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과도 현상을 방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SCR을 보죠. SCR의 기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노드에서 캐소드 방향으로 가고요. 여기 게이트가 있죠. 그리고 PMPN 구조로 되어 있고 게이트는 바로 여기에 P형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SCR은 어떻게 켤 수 있을까요? SCR에 턴온 조건이 있어요. 바로 양극과 음극 간의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상의 전압을 인가하거나 아니면 게이트의 레칭 전류 이상의 전류를 즉 펄스 전류를 인가하게 되면 우리가 턴온 됩니다. 대신 이제 끄는 데는 우리가 턴오프라고 하고요. 턴오프 조건도 여기 있죠. 에노드의 극성을 반대로 하거나 SCR에 흐르는 전류를 유지 전류 이하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SCR에 사용되는 용어 볼까요? 턴온 되는 시간은 뭘까요? 게이트에 전류해서 도통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턴온 시간이라고 합니다. 레칭 전류는요. 이 턴온 시키기 위해서 게이트에 얼만큼 흘려야 되는가? 그 최소 전류. 유지 전류는요. SCR이 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유지 전류라고 하게 됩니다. SCR 이용해서 우리가 위상지휘할 수도 있어요. 단상 반파 정류회로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류회로도 전파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뭐 관련된 식들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인버터 종류가요. 전압형 인버터가 있고 전류형 인버터가 있어요. 자 이런 종류로 보시면 되고 PWM 제어라고 하는 거 펄스 폭 변조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출력되는 값을 바꾸는 방식이 바로 PWM 방식이 있습니다. 전류 증폭과 보호가 있는데 이 달링턴 회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달링턴 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트랜지스터 두 개를 연결된 구조로 만들게 되는 거죠. 증폭이 훨씬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게이트에서 캐소드로 전기를 주면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다시 신호가 들어가서 증폭되는 것을 달링턴 회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서미스터는 언제 사용할까요?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저항이 변화하는 소자를 우리가 서미스터라고 합니다. 송배전선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배전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지, 나무라고 하는 가지식이 있고요. 환상식, 뭐 뱅킹식, 망상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가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지처럼 한쪽으로 계속 확장되면서 공급되는 거예요. 환상식은 동그라미 구성되는 거, 뱅킹은 같은 가선에 접속된 여러 개가 있는 거, 그리고 망성식은 각자 네트워크로 구성된 방식이죠. 아래로 갈수록 안정도는 높지만 가격이 비싸죠. 자, 등가 성간거리가 있습니다. 기하적 평균거리라고 해서 각각의 거리를 이렇게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것 이걸 우리가 등가 성간거리라고 하게 되죠. 코로나 현상에 발생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전력 손실이 발생하고요. 전선의 부식이 발생하고 코로나의 잡음도 발생하죠. 통신선의 유도 장애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임계 전압이라고 해서 코로나 현상이 시작되는 전압을 우리가 코로나 임계 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등가 성간거리, 전선의 반지름, 전선의 지름, 전선 표면 계수, 날씨 계수, 상대 공기 밀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날씨라든지 상대 공기 밀도 이런 것들은 잘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전선의 지름이나 등가 성간거리, 반지름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바꾸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코로나 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복도체 혹은 다도체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안정도를 증가시키고 코로나 발생을 방지시킵니다. 한 가닥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닥을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선로에서나 L은 약 20% 감소하고 C는 약 20%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선로의 송전 용량은 증가하고요. 페넌티 효과에 의한 수전단 전압이 상승하는 것은 좀 단점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스페이서는 전선의 소도체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큰 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철탑 같은 거 송전선에서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등가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 공식도 있고요. 자, 연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간의 일정 간격을 나눠서 우리가 전선의 선로 평형을 위해서 위치를 바꿔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선로 정수는 R, L, C, G 이렇게 네 가지 정수를 말하게 되는 거고요. 이도는 처진 정도죠. 그렇죠? dB라고 하는 건 8t분의 WS 제곱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전선의 저항은요. R은 로 A분의 L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 관련된 식 이렇게 쭉 갈 수 있고요. 표준 연동선의 고유정은 58분의 1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가 됩니다. 작용 인덕턴스는요, 인덕턴스 중에서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를 합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선 한 가닥에 대한 작용 인덕턴스가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R분의 D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1km당 이만큼 미리 헬리가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왕복 2도선의 인덕턴스, 여기 단도체와 복도체 모두 다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정전 용량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전선 자체는 항상 대지와 만나는 CS, 대지 정전 용량과 그 다음에 전선끼리 작용을 하게 되는 상호 정전 용량 CM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 3상 1회선일 때는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상 1회선일 때는 계산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거 한번 본문 내용에서 여러분이 보셨을 테니까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작용 정전 용량도 단도체냐 복도체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조금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송전선로에서 댐퍼라고 하는 것도 있죠. 전선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들. 암호로드라고 하는 건 전선 지점에서 단선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자, 오프셋이라고 하는 건 전선 도약에 의해서 위와 아래가 서로 연결되는 단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오프셋이라고 합니다. 지중전선로는 직매식, 관로식, 암거식 총 3가지가 있죠. 지중전선로의 특징을 딱으로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케이블만 사용할 수 있고요. 가공전선로에 비해서 L은 감소하고 C는 증가한다. 도시의 미관상 당연히 좋죠. 그 다음에 기상조건, 이 벼락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이 적고요. 전선의 통과지 확보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감전 우려도 적게 되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수용 밀도가 현저하게 높은 이런 도심 지역 같은 데 공급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보안상 제한 조건으로 이 공중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안전을 더 강화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땅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대신 이제 단점은 공사비가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고장의 발견이나 보수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력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구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전력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수전단 역률, 조상 설비 용량, 송수전단의 상차각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전기 설비 규정 살펴보겠습니다. 가공인입선에 대한 거 나와요. 가공전선에서부터 다른 지점을 거치지 않고 수용 장소의 붙임점에 이르는 가공전선을 우리가 가공인입선이라고 합니다. 저압 절연전선의 종류, 이렇게 비닐 절연전선, 저독성 나일론 폴리오들레핀 절연전선, 고무 절연전선 이런 종류가 있게 되고요. 자, 저압 케이블도 있게 됩니다. 저압 케이블의 종류들 각각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기물 절연 케이블, 금속 외장 케이블, 유선 텔레비전용 급전겸용 동축 케이블, 고압 케이블로서는 클로로플랜 외장 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콤바인 덕트 케이블 등이 있습니다. 자, 접지 시스템을 구분해 볼까요? 일단 개통이냐, 보호냐, 필의 시스템이냐 여러 가지 우리가 시스템상 구분할 수 있고요. 접지 시스템의 종류로서는요, 단독이냐, 공통이냐, 통합이냐, 구성 요소로서는요, 접지 극이 있고 접지 도체, 보호 도체, 기타 설비 이런 것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개통 접지 구성은요, TN이냐, TT냐, IT냐 이런 것으로 나눌 수 있게 되죠. 자, 보호도체 이 배치 문자는 I는 isolated, N은 neutral, 그 다음에 S는 separate, 그 다음에 C는 combined를 말하게 됩니다. T는 테라를 대지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것을 말하게 됩니다. 각 계통에서 나타나는 그림의 기호, 이제 중성선이냐 중간도체냐 아니면 보호도체냐,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겸용이냐, PN선 이런 것들을 뜻하게 됩니다. 나전선에 사용 제한이 있어요. 어디에 사용 제한될까요? 전기로용 전선, 이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설하는 전선,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설하는 전선을 우리가 이런 곳에서는 나전선의 사용이 제한되게 되는 거죠.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것이 제한될 때도 있습니다. 자, 어디가 제한되게 될까요? 접지공사의 접지도체, 그 다음 다전식 전로의 중성선, 전로의 일부의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의 접지 측전선, 필회기의 시설 장소는 어디가 될까요? 자,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특고압 가공전선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 측도 특고압 측,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가공전선과 지중전선과 접속되는 곳 이런 곳에다가는 우리가 필회기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자, 접지도체의 굵기는요.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는 경우는요. 구리는 6스퀘어 이상이고요. 철은 50스퀘어 이상입니다. 자, FUN은 EAT, DAE 이 공식 아시죠? 광속 조명률, 조명의 개수, 감광부상률, 면적, 자, 조도와의 관계로서 우리가 적절한 조도를 얻기 위한 조명 공식이 됩니다. 디지털 공학입니다. 일단 수의 진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진법, 8진법, 10진법, 16진법 여러분 총 4가지 진법에 대해서 진수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 진법을 10진법으로 바꾸는 방법들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진법을 10진법으로 바꾸는 방법, 8진법을 10진법으로 바꾸는 방법, 16진법을 10진법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직접 수기로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기를 통해서 검산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산을 이용해서 뺄셈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보수를 이용하게 되죠. 보통 이제 2의 보수 계산법도 있는데 1의 보수를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는 거. 1의 보수는 이제 완전히 반대로 하게 되는 거죠. 0은 1로 1은 0으로 하게 되고, 자, 이런 반대를 한 다음에 더하기를 하는 것을 2의 보수라고 합니다. 그레이 코드도 있어요. 자, 이 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수 있습니다. 부울대수의 기본 개념에는 논리값이 0이냐 논리값이 1이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기합니다. 논리값이 0이라는 것은 false, off, low, no, open 스위치. 논리값이 1이라고 하는 건 true. 그 다음에 on, high, yes, close 스위치.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놓을 수 있습니다. 부울대수의 법칙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a 더하기 0은 그냥 a다. a 더하기 1은 1이다. a에다가 a를 더하면은 a다. a에다가 a의 바를 하게 되면은 1이다. a의 바의 바는 a. a의 바는 a의 바. a에 b를 더하나 b를 a를 더하나 똑같다. 자, a에다가 1을 곱하면 무조건 a, a에다가 0을 곱하면 당연히 0, a에다 a를 곱하면 a, a에다 a의 바를 곱하면 0. 자, a, b를 곱하나 b에 a를 곱하나 그 값은 같게 되고요. 결합 법칙도 역시 있고 분배 법칙도 있습니다. 흡수 법칙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드모르간 정리에서 a 플러스 b를 우리가 나누게 되면은 이제 곱하기가 되고요. 자, a 곱하기 b를 나누게 되면요, 더하기가 되는 겁니다. 카운터는 2개 이상의 플립플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속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우리가 순서 논리 회로를 카운터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비동기식 카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기식 카운터도 있습니다.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저장 장치가 되는데요. 플립플롭들이 클럭을 공유하는 특정 N비트를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PC, IR, ACC, MAR, MBR 여러 가지 있게 되는데, 여기 PC 프로그램 카운터 꼭 기억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를 기억한다. SR은요, 컴퓨터의 상태를 나타내는 레지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JK 플립플롭 상태의 표예요. J와 K의 값이 00일 때는 QN, 01일 때는 0, 10일 때는 1이 나오게 되고 11은 부정입니다. 이 상태는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논리 게이트, AND 게이트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논리식 보시죠. OR 게이트, 자, 기호 보시고, 자, 논리식 보시고요. NOT 게이트 기호 보시고, 그 다음에 논리식. 버퍼 기호 보시고, 논리식. 그 다음에 NAND 게이트 기호 보시고, 그 다음에 논리식 보실 수 있습니다. 노아 게이트 기호 보시고 식. 자, 엑소아 그 다음에 기호 보시고 식. 그 다음에 엑스노아 기호 보시고 식까지 볼 수 있죠. 반가상기, 이 가상기인데 자리 올림 고려하지 않아요. 반가상기 논리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S는 A에다가 B 엑스클루시브 OR가 되는 거고, C는 A 곱하기 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C 제로의 값은 A 곱하기 B, 여기는 엑스클루시브 OR,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가상기는 자리 올림수를 고려한 가산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있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정가상기 논리식은 꼭 보실 필요가 없고, 입력이 일단 3개에다가 자, 출력이 이렇게 2개로 나눠진다. 이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디코더는요, 자, 이 부호화된 이중 코드를 해석하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합 논리 회로를 하게 되는 거고, 입력 단자수가 n개이면 출력 단자수는 2의 n개로 출력되는 것이 우리가 디코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코더 예시 중에 2 곱하기 4 디코더 보죠. 자, 여기 n개, 2개인데 여기는 이제 4개가 출력이 되죠. 자, 인코더는 뭘까요? 반대예요. 이것보다 자, 여러 개 출력돼서 이제 이 n개가 n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4 곱하기 2 인코더예요. 여러 가지가 입력된 것이 바로 이렇게 2개의 신호로 출력되는 거죠. 멀티플렉서는요, 자, 여러 가지 입력이 되는 것을 하나의 이제 출력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출력하게 될 거냐 하나로 이제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디멀티플렉서는요, 여기서 2n개의 출력선 중에서 역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디멀티플렉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 경영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품질 특성은요, 제품의 양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특질을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성치는요, 자, 그런 것들을 수량으로 표시한 거죠. 제품 특성에서 산포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고르지 못하냐 정도 하게 되는 그래프상에서의 분포를 말하고, 편차라고 하는 것은 표준과 얼마나 틀리냐, 품질의 종류는요, 설계 품질도 있고 제조 품질도 있고 서비스 품질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는 집단화하고 등지화하고 수량화하고 확률화하는 겁니다. 분포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제품 중에는 품질을 고르지 못해서 분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특징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게 된 것을 우리가 도수 분포표라고 하게 되죠. 또 이 각 치수와 평균치와의 차를 제곱한 것을 우리가 분산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 이렇게 종처럼 생긴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하게 되는 거죠.
통계에서는요, 중앙값이나 최빈값들이 있어요. 중앙값은 여러 가지를 크기 정렬했을 때 제일 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입니다.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이걸 우리가 최고 빈도수가 높다고 해서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파레토 차트는 어떤 문제가 되는 것들, 어떤 크기가 되는 것들을 가장 큰 것부터 이렇게 작게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을 우리가 파레토 차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특성 요인도는요, 일의 결과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계통적으로 정리한 거, 어골도라고 해서 마치 이렇게 생선의 가시처럼 생긴 것을 우리가 특성 요인도라고 하게 되죠. 브레인스토밍과 관계 깊은 것이 바로 이 특성 요인도가 됩니다. 이 코스트 중에서는요, 예방 코스트, 평가 코스트, 실패 코스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위험한 것은 바로 실패 코스트죠. 일반적으로 품질 유지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실패 코스트가 됩니다. 품질에는 어떤 것들이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게 될까요? 이 재료나 설비나 가공 방법이나 작업차 이런 것들 우리가 4M이라고 해서 네 가지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검사는요, 공정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정에 따라서는요, 수입이냐, 공정이냐, 최종이냐, 출하냐, 장소에 따라서는 현장이냐, 지입이냐, 순회냐, 시기에 따라서는요, 매입이냐, 중간이냐, 공정이냐, 최종이냐, 성질에 따라서는 파괴냐, 비파괴냐, 방법에 따라서는 전수냐, 샘플링이냐에 따른 다양한 검사 방법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샘플링 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몇 개만 뽑아보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 파괴 검사일 때는 인장 강도 시험이나 전구 수명 시험 같은 거, 연속체나 부피가 클 때는 전선 변사 석탄 같은 거, 검사의 수량이 많고 어느 정도 분량의 혼입이 허용돼도 괜찮은 것들, 검사 항목이 많을 때, 검사 비용을 저렴하게 하고 싶을 때, 생산자의 품질 향상에 자극을 주고 싶을 때 우리가 샘플링 검사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 샘플링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층별 샘플링이 있고 계통 샘플링이 있습니다. 자, OC 검사 특성서, 자, 이거 많이 나오는 거죠. 알파는 생산자 위험이고요. 베타는 소비자 위험입니다. N은 로트가 합격할 확률, P는 로트의 불량률을 말하게 됩니다. 샘플링 검사에서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일정 분량률을 가진 로트가 합격되는 확률은 로트의 품질에 따라서 변해지는 것을 표시하게 된다. 그 다음에 OC 곡선에 따라서 불합격되는 확률을 알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품질의 양을 우리가 차트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통 관리 한계와 중심선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관리 한계 밖으로 만약에 점이 나가게 되면요, 이거 왜 그렇지 하면서 원인을 규명하게 되는 것, 혹은 그것을 제거해서 생산을 관리 한계 내에서 계속 두도록 하면서 우리가 적절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관리도의 종류는요, 크게 우리가 계량치와 개수치가 있어요. 계량치라고 하는 건요, XR,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XR, 개수치라고 하는 PN, PCU, 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개수치 관리도 잘 보셔야 됩니다. 분량 개수, 분량률, 결점수, 단위당 결점수의 관리도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리도의 의미는 뭘까요? 공정상에서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프. 자, 어떤 안정된 상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공정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조사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도는 어떻게 사용돼야 될까요? 일단 관리하려는 제품이나 종류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우리가 관리할지 항목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리도, 어떤 관리도가 맞는지, 아까 이제 계량치 관리도냐 아니면 개수치 관리도냐 이런 것들을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관리도를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생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빠르고 능률적으로 잘 생산이 되는지 이걸 관리하는 겁니다. 생산관리 중심이 되는 것을 따져보게 된다면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등이 있게 되는 거고요. 공정은 생산을 원활히 납기를 확실하게 하는 목적으로서, 품질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원가는 재료를 절약하거나 가동률을 향상하거나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생산 계획은 공정 노무, 설비 기계, 자재 계획 등이 있게 되고요. 생산 활동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게 되는데, 공업 경영에는 일반적으로 7M에 따라서 구분하게 됩니다. 아까 4M 있었잖아요. 내적인 요소고, 그 다음에 시장이나 자금이나 아니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적인 요소라고 하게 됩니다. 아담 스미스는 분업화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쵸? 일반적으로 계속 작업을 세분화시키게 되면은 훨씬 더 빨리 습득하고 더 단순하고 그 다음에 원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의 전문화가 작업 방법의 개선을 촉진하고 동일 작업 반복으로 준비 횟수가 감소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3S 운동은 표준화, 단순화, 그 다음에 전문화라고 하는 것이 3S 운동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능력은 어떻게 될까요? 한 달 동안의 실제 움직이는 기간과 출근율과 가동률과 인원수를 곱하게 되면 사람의 능력이 계산됩니다. 자, 여기서 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노동시간만의 직접 작업 시간, 그걸 우리가 직접 작업 비율이라고 하고 가동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계 능력은요, 1개월 동안 실동 기간, 그 다음에 가동률이다. 기계 대수
개수를 곱하게 되는 거죠. 출근율이라고 하는 게 없죠. 그렇죠? 계속 출근하니까. 공정 분석은요. 우리가 공정에 따라서 어떤 기호나 어떤 표현 방식에 따라서 자 개선하고 방안이나 자료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공정 분석이라고 합니다. 또 작업 분석도 있고요. 동작 분석도 있어요. 동작 분석은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 사람의 행동이나 요소 그리고 합리적인 동작을 꾀하는 것을 우리가 동작 분석이라고 합니다. 공정도는요. 생산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정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이것부터 우리가 OW2H에서 작성을 합니다. 운반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총 거리를 운반 거리랑 운반 횟수로 이제 나눈 것을 우리가 운반 시간이라고 합니다. 표준 시간의 용도는 어떤 것을 사용할까요? 일반 작업자가 표준 작업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표준 시간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표준 시간은 실제 시간, 일하는 시간에다가 여유 시간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표준 시간을 어떻게 설정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 작업을 표준화하고요. 작업 측정을 준비하고요. 설정 시간을 한 다음에 표준 시간을 설정합니다. 외경법, 내경법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실제로 일하는 그 표준 시간을 외경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비율을 사용하게 되고 내경법이라고 하는 실 근무 시간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게 됩니다. 표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 빼기 여율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유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시간의 총계를 여유 시간에 합쳐서 그 다음에 여유 시간을 비유한 것을 우리가 여유의 비율이라고 해서 여유율이라고 하게 됩니다. 비용 구배는요. 공기 변화분의 비용의 변화, 동작 경제의 3원칙이 있습니다. 신체 사용과 작업장의 배치와 공구 및 설비의 디자인을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동작 경제를 꾀할 수가 있게 됩니다. PTS법, 인간이 하는 모든 작업은 기본적으로 그 동작을 분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미리 정해진 것에 따라서 시간치를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PTS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MTM의 시간치에서는 여기 시간 단위가 시험에 자주 나오게 되죠. 10만 분의 1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1TMU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2024년 전기기능장 요점 정리 다 마쳤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시려면 사실 일반적으로 한 번 혹은 두 번 적어도 더 좋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데 한 3번 정도는 여러분께서 이론 공부가 되셔야 이 내용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론 공부가 잘 되셨다면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께서 더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사용한 이 자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준비할게요. 저희가 다산에듀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전기 자격증 한번 합격하기 저희 네이버 카페 자료실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편하게 다운로드 받아서 인쇄하거나 휴대폰 같은 데다 넣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